어머님, 이건 앤티크가 아니라 올드한 거예요. 이 시꺼먼 장롱이 분위기를 다 망치잖아요. 여러분, 식사는 챙겨 드셨습니까? 세상 사는 게 참 그렇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기껏 키워놨더니 제 어미 손가락을 아주 분질러 버리려는 자식이 있다면 그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박명숙, 올해 58입니다. 남들 보기엔 4층짜리 건물 가진 사장님 소리 듣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골마 터진 상처투성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믿었던 아들놈과 여우 같은 며느리에게 뒤통수를 맞고 결국 제 손으로 그 썩은 살을 도려내야만 했던 아주 지독하고도 통쾌한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딱 15년 전 제 남편이 덜컥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때 제 나이 43, 아들 민재는 겨우 20살 핏덩이였는데 남편이 남기고 간 거라고는 빚보증으로 인한 빚더미와 덩그러니 남은 우리 모자뿐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그런 거구나 싶었지만 당장 내일 쌀독 채울 돈이 없는데 눈물이 무슨 사치였겠습니까? 저는 그 길로 시장 바닥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배추 500포기를 절이고 물을 썰고 젓갈통을 날랐습니다. 김치가 짜다며 타박하는 손님들에게 죄송하다 머리를 조아리고 덤으로 깍두기 한 국자 더 퍼주며 비위를 맞췄습니다. 겨울엔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맺혔고 여름엔 젓갈 썩는 냄새가 몸에 베어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등록금 대고 빚 갚으려면 제가 억척스러워지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이 악물고 15년을 버텼습니다. 빚 갚고 시장통 끄트머리 쓰러져가는 1층 가게를 사서 그걸 허물고 지금의 4층짜리 건물을 올렸습니다. 1층은 제 반찬 가게, 2, 3층은 새를 놓고 4층 주인 세대는 제가 살고 있죠. 건물을 다 지은 날 옥상에 올라가 소주 한 병 놓고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나 해냈다. 우리 민재기 안 죽이려고, 나 무식하다고 무시 안 당하려고 진짜 독하게 살았다. 이제 나도 사장 소리 듣는다. 하고요. 그렇게 고생 끝에 낙이 오나 싶었습니다. 아들 녀석도 35에 장가들어 분가했고 저 혼자 4층 넓은 집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달 전 주말이었어요. 평소엔 바쁘다며 코빼기도 안 비치던 아들 내외가 웬일로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더군요.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자식놈 얼굴 오랜만에 보니 그저 반가운 마음에 정신을 놓았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제 손을 잡고는 제가 케어를 못 받아 얼굴이 상했다느니 넓은 집에 혼자 계셔 적적하시겠다느니 하며 온갖 비단결 같은 말을 늘어놓더군요. 그러더니 아들이 쭈뼛거리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보증금을 올려달라 한다면서 제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냐는 거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신혼 때는 사생활이 어쩌고 하면서 죽어도 분가하겠다던 애들이거든요. 제가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짓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더군요. 요즘 트렌드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 쉐어하우스라나 뭐라나. 자기들이 들어오면 생활비도 세이브되고 제 건강도 챙겨드리니 그게 바로 윈윈 아니겠냐면서요. 쉐어하우스니 세이브니 윈윈이니. 며느리가 쓰는 꼬부랑 말은 반도 못 알아듣겠지만 요지는 돈 아끼고 저를 모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싫었습니다. 혼자 사는 자유가 얼마나 달콤한지 알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죽은 남편 쏙 빼닮은 아들놈이 풀이 죽어있는 꼴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게다가 싹싹하게 웃는 며느리를 보니 그래, 내가 너무 삐딱하게 생각하나. 북적거리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싶어서 결국 4층 방 하나를 내주기로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이사날 짐을 들여놓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묘하게 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제 자개장을 보면서 말이죠. 시아버지가 해준 제 귀한 혼수를 보고 며느리는 대뜸 인상을 찌푸리며 이러더군요. 어머님, 이건 앤티크가 아니라 그냥 올드한 거예요. 요즘은 미니멀리즘이 대세인데 이 시꺼먼 장롱이 거실 바이브를 다 망치잖아요. 바이브가 안 산다느니 촌스럽다느니 하며 이사 온 김에 내다 버리자는 며느리의 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닦고 광내며 살아온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사 첫날부터 큰 소리 내기 싫어 꾹 참았습니다. 젊은 애들 보는 눈은 다르겠지. 내가 참자하고 넘겼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끓인 곰국과 갈비찜을 보고도 며느리는 젓가락만 깨작거리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훈계 아닌 훈계를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저염식이 필수인데 이렇게 짜게 먹으면 나중에 메디컬 케어 비용만 더 든다고요. 심지어 제가 쓰는 두툼한 사기 그릇도 손목 컨디션 망친다며 가볍고 세련된 걸로 싹 다 체인지 하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아들놈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면 좋으련만 마누라 안목이 좋다며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잘 모르지 않냐고 거두는 꼴이라니. 숟가락을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중학교 졸업장 하나뿐이라고 평생을 콤플렉스 속에 살았던 제 가슴을 며느리의 저 꼬부랑 말들이 바늘처럼 콕콕 찔러댔습니다. 결국 밥이 모래알같이 느껴져 일찍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방문 틈으로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기야. 나 이사 잘했어. 아우, 말도 마. 집구석이 완전 1980년도야. 냄새나는 곰국을 한 솥 끓여놨더라니까. 어머님이 좀 무식하시잖아. 말이 안 통할까봐 걱정인데. 뭐 어쩌겠어.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지. 이 집이 얼마짜린데. 이 집이 얼마짜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비상벨이 윙윙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려고 들어온 게 아니었구나. 쟤들은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건물을 노리고 들어온 도둑놈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어둠 속에서 남편 사진을 쓰다듬으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호랑이 새끼를 방 안에 들인 것 같다. 아니, 여우 새끼를 들였어. 애지중지 키운 아들은 며느리 치마폭에 쌓여 제 어미를 촌스러운 노인네 취급하고 교양 있는 척하는 며느리는 서서히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3대 동거. 그 지옥 같은 전쟁은 바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 이 집이 얼마짜린데. 그 말이 밤새도록 귓가에서 웅웅거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부엌에 나가니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어머님, 굿모닝 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커피를 내리고 있더군요. 그 뻔뻔한 뒤통수를 보는데 당장이라도 너 어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까 싶어 꾹 참았죠. 아침 밥상머리에서 깨작거리는 꼴을 보기 싫어 저는 대충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서둘러 1층 가게로 내려왔습니다. 제 가게 명숙이네 반찬은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새벽 시장에서 떼온 싱싱한 배추, 무, 파 냄새가 가게 안에 꽉 차 있으면 그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거든요. 앞치마 질끈 동여매고 멸치똥을 따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딸랑하고 열리더군요. 손님이 벌써 오셨나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세상에 며느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한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든 채로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부터 제가 가게 일 좀 도와드리려고요. 어제 민재 씨한테 얘기 들으니까 어머님이 너무 힘들게 일하신다면서요? 제가 또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좀 봐드릴게요. 도와주러 왔다는 애가 옷차림은 그게 뭔지. 하얀 블라우스에 짧은 치마를 입고 또각거리는 하이힐을 신고 들어와서는 가게 바닥이 더럽다는 듯이 까치발을 하고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계산대 옆에 두고 쓰는 낡은 장부를 보더니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 장부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15년 동안 그날 배추가 얼마였고 소금이 얼마였고 오늘은 김치가 몇 폭이 나갔는지 꼬박꼬박 적어둔 제 보물 1호입니다. 볼펜똥이 묻고 국물 자국이 좀 튀었어도 그 안에는 우리 가게의 역사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장부를 혐오스러운 벌레 보듯 하며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더군요. 어머님, 설마 아직도 장사를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뭐예요? 비위생적이게.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쓰면 데이터가 안 쌓이잖아요. 데이터가 뭐냐?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다. 지난달에 고춧가루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김씨 할머니가 외상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다 머릿속에 있고 여기 다 적혀 있어. 제가 장부를 뺏으려 하자 며느리는 회피하며 노트북을 탁 펴더군요. 그러고는 알 수 없는 표들이 잔뜩 있는 화면을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주먹구구식이고요. 요즘은 다 엑셀로 관리해요. 재료비, 인건비, 월세 다 입력해서 손익분기점을 따져야죠. 제가 쭉 훑어보니까 어머님 가게는 지금 비효율의 극치예요. 마진율이 형편없다고요. 이렇게 해서 언제 부자 되시려고요? 마진율이 형편없다니요. 저 이 가게로 빚 갚고 4층 건물 올렸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며느리의 잔소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단골 손님인 302호 새댁이 들어왔습니다. 아이 이유식 한다고 늘 우리 집 나박김치를 사가는 고마운 손님이죠.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박김치 10,000원어치만 주세요. 저는 평소처럼 김치를 봉투가 터지도록 꾹꾹 눌러 담고 갓 무친 콩나물 무침을 한 줌 더 얹어 주었습니다. 새댁, 애기 보느라 힘들지? 이거 가서 참기름 넣고 밥 비벼 먹어. 이게 제 장사 철학입니다. 정이 오고 가야 사람 사는 맛이 나고 그래야 손님들도 또 오시는 거니까요. 새댁이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앞을 가로막더군요. 잠시만요, 손님. 방금 콩나물 서비스로 받으셨죠? 그거 계산서에는 포함 안 된 건데.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다 로스예요, 로스. 무언가 계산 안 하고 막 퍼주시면 저희는 땅 파서 장사해요? 새댁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지더군요. 저도 너무 당황해서 며느리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야, 너 왜 이래? 단골 손님한테 서비스 좀 주는 게 어때서?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새댁을 향해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손님, 다음부터는 정량 구매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리브랜딩 중이라 재고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해하시죠? 새댁은 기분이 상한 표정으로 김치 봉투를 낚아채듯 들고 나가 버렸습니다. 아마 다시는 안 오겠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며느리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저를 보며 혀를 차더군요. 어머님, 저런 걸 악성 재고라고 하는 거예요. 서비스 바라고 오는 손님은 장기적으로 가게에 도움이 안 돼요. 충성 고객을 만들어야지 저런 체리 피커들한테 퍼주면 남는 게 없다니까요. 어머님은 코스트 개념이 너무 없으세요. 체리 피커는 또 뭐고 코스트는 또 뭡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장사는 인심이야. 내가 그렇게 해서 이 건물 올렸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서 손님을 쫓아? 그러자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며 그러더군요. 어머님, 그건 옛날 80년대 방식이고요. 지금은 2025년이에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이 가게 위치도 좋고 포텐셜이 있는데 어머님 방식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사업 계획서 다시 짜드릴 테니까 당분간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아, 그리고 저 고무장갑 색깔 좀 제발. 톤 앤 매너가 너무 안 맞잖아요. 내일 제가 모던한 그레이 색상으로 싹 바꿔올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가게를 휘젓고 다니며 반찬 통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조명이 너무 어둡다. 간판 글씨체가 촌스럽다며 온갖 지적을 해대고는 머리 아파. 어머님, 저 올라가서 좀 쉴게요. 저녁에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가게 일찍 닫고 올라오세요.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가게 안은 폭격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공간이 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방식들이 순식간에 무식하고 촌스럽고 비효율적인 것들로 난도질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15년 된 낡은 장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아온 건가? 내가 무식해서 내 재산을 갉아먹고 있었던 건가? 며느리의 그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제가 작아지는 것 같아 서러움이 밀려오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씻고 있더군요.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팩을 붙인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아들이 나오길래 저는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민재야, 너 색시 좀 말려라. 오늘 가게 내려와서 손님한테 무안 주고 내 장부 보고 더럽다 그러고 나 창피해서 장사 못하겠다. 제발 가게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해. 제 딴에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옛날부터 엄마가 고생해서 키운 거 누구보다 잘 아는 효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심드렁하게 대꾸하더군요. 에이 엄마, 지은이가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걔가 경영학과 나왔잖아. 요즘 트렌드도 잘 알고. 엄마 방식이 좀 낡긴 했지. 솔직히 나도 엄마 가게 가면 좀 위생적으로 안 좋아 보일 때 있었어.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위생? 내가 너 그 가게에서 번 돈으로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냈어.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도 다 그 비위생적인 손으로 만든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팩을 떼어낸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왜 민재 씨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오늘 보니까 장부 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재료비 영수증은 꼬깃꼬깃 라면 박스에 처박혀 있고 이거 세무조사 나오면 큰일 나요, 어머님. 제가 리스크 관리 해드리겠다고 나선 건데 고마워하시지는 못할 망정. 리스크고 나발이고 내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해. 너희들 이럴 거면 도로 나가라. 전세금이고 뭐고 다 빼줄 테니까 나가. 제가 씩씩거리며 소리치자 아들과 며느리가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며 제 팔짱을 끼는 겁니다. 어휴, 어머님. 흥분하지 마세요. 혈압 오르시겠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너무 앞서갔나 봐요. 어머님이 평생 일궈오신 건데 존중해 드려야죠. 죄송해요. 제가 요즘 카페 창업 준비하다 보니까 직업병이 도져서 그래요. 화 푸세요, 네.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며느리의 태도에 벙쪄 있는데 아들이 옆에서 거들더군요. 그래, 엄마 지은이가 사과하잖아. 우리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얼른 밥 먹자. 나 배고파 죽겠어. 얼렁뚱땅 넘어가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더 이상 화도 못 내고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카페 창업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제 가게를 휘젓고 다니며 했던 말들. 위치가 좋다. 포텐셜이 있다. 리브랜딩 해야 한다. 설마 이 아이들이 단순히 얹혀 살러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생명줄 같은 가게를 밀어버리고 지들 하고 싶은 카페를 차리려고 이러는 건 아닐까? 며느리의 경영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은 주인을 몰아내기 위한 사전 작업은 아니었을까? 불안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더 교묘하게 그리고 더 집요하게 제 가게를, 아니 제 인생을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무식한 시어머니가 영어 쓰는 며느리한테 어떻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바보가 되어가는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뭔지 실감하실 겁니다. 불길한 예감은 어째서 빗나가는 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가 제 가게를 헤집어 놓고 간 그날 밤, 저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카페 창업이라. 며느리가 무심코 흘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설마 하니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랴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15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겪으며 키워온 제 촉이 자꾸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부터 집안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가 콧노래를 부르며 밥상에 앉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짜서 못 먹겠다던 공국을 후루룩 마시더니 생글생글 웃으며 제게 알약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루테인이에요. 눈 건강에 좋은 거니까 꼭 챙겨 드세요. 그래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죠. 아, 그리고 오늘 가게는 좀 일찍 닫고 올라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서프라이즈라니 또 무슨 꿍꿍이인가 싶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서 배추를 절이는데 일이 손에 잡히질 않더군요.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하고 물어볼 정도로 제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셔터를 내리고 4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테이블 위에 수북하게 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노트북을 켜놓고 뭔가 열심히 치고 있는 며느리와 그 옆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아들 녀석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제가 오늘 어머님 가게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브리핑해 드릴게요. 며느리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두툼한 서류 한 권을 제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표지에는 영어로 뭐라고 꼬불꼬불하게 쓰여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읽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과시하듯 내미는 게 빤히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묻자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우리 반찬 가게를 획기적으로 바꿀 사업 계획서예요. 제가 시장 조사를 싹 해봤는데요. 이 동네 상권이 지금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가게가 그 무드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바로 브런치 카페 엠 반찬이에요. 브런치 카페 엠 반찬. 그게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린가 싶어 멍하니 쳐다보니 며느리는 신이 나서 노트북 화면을 넘겨가며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1층을 싹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낡은 진열대랑 주방 다 없애고 전면 유리에 테라스도 만들고요. 낮에는 젊은 엄마들 와서 커피랑 샌드위치 먹고 갈 때 어머님 반찬 사가게 하는 거죠. 이름도 명숙이네는 너무 촌스러우니까 M키천으로 바꾸고요. 어때요? 완전 대박 날 것 같지 않으세요? 기가 찼습니다. 내 피와 땀이 서린 가게를 내 허락도 없이 싹 다 갈아엎겠다는 소리를 저렇게 해맑게 하다니요. 야, 멀쩡한 가게를 왜 뜯어? 그리고 나는 커피 같은 거 탈 줄 모른다. 내 나이에 무슨 카페냐? 제가 딱 잘라 거절하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쳤습니다. 에이, 어머님. 커피는 제가 내리죠. 어머님은 그냥 주방 안쪽에서 반찬만 만드시면 돼요. 백오피스에 계시란 말이에요. 홀서빙이랑 계산, 경영은 제가 다 토탈 케어할 거니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어머님은 그냥 저한테 권한만 위임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며느리는 서류 뭉치 맨 뒷장을 펼치더니 볼펜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엔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더군요. 여기 인감 도장만 찍어주세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랑 사업자 등록 변경하려면 어머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복잡한 행정 절차는 제가 다 알아서 프로세싱 할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단순히 돕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게의 주인을, 아니,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한테 넘기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볼펜을 탁 내려놓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재야, 너도 알고 있었냐? 네 마누라가 내 가게 뺏어서 카페 차리겠다는 거, 너도 동의한 거야?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아니, 엄마 뺐다니 말이 심하네. 지은이가 다 우리 가족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잖아.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는데 힘든 일 좀 줄이고 우아하게 사장님 소리 들으면 좋잖아. 지은이가 사업 수완이 좋아. 그냥 믿고 맡겨봐.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제 속을 이리도 모를까요? 15년 전 남편 죽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때 저 어린 것 하나 살리겠다고 악착같이 버텼는데 이제 와서 제 손발을 묶고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려는 아들이 원망스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가게 못 없애. 그러니까 그 종이 치워라.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하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골든타임 놓치시는 거예요. 이 동네 상권 바뀌면 어차피 낡은 가게들은 다 도태돼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투자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경영 능력 없으시잖아요. 장부도 제대로 못 쓰시고 원가 계산도 못 하시고 제가 도와드리겠다는데 왜 자존심을 세우세요? 뭐, 능력? 네, 능력이요. 어머님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감으로 장사를 해요? 저 경영학과 나왔어요. 4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랑 어머님이랑 누가 더 낫겠어요? 어머님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왜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가세요, 답답하게. 아, 너 말 다 했냐? 참다 못해 소리를 버럭 지르자 며느리는 깜짝 놀란 척하며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저를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식한 노인네가 고집만 세다는 듯한 그 경멸 어린 시선. 그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됐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치워라.
그리고 너 내일부터 가게 내려오지 마라. 얼씬도 하지 마. 저는 쾅 소리가 나게 안방 문을 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남편 사진을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나 무식하다고 며느리가 날 가르치려 든다. 내 가게 뺏어서 지들 멋대로 하겠단다. 내가 이러려고 뼈 빠지게 고생했나? 하지만 슬픔은 잠시였고 곧이어 거대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표정,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은 도끼 어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늦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그 얼굴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나가보니 식탁 위에 쪽지 한 장과 비행기 티켓 봉투가 놓여 있더군요. 어머님, 어제는 제가 말이 좀 심했어요. 죄송해요. 사죄의 의미로 제주도 효도 여행 보내드릴게요. 2박 3일 동안 푹 쉬다 오세요. 가게는 제가 며칠만 봐드릴게요. 티켓이랑 용돈 식탁 위에 뒀어요. 제주도 여행 티켓, 왕복 항공권에 호텔 예약증까지 꽤 비싼 패키지였습니다. 보통의 시어머니라면 며느리가 반성하고 효도 여행 보내주는구나 하며 감동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어제 그렇게 독사를 품고 덤비던 애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어 효도 여행을 보내준다? 냄새가 났습니다. 아주 구린 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나를 집에서 내보내려는 수작이구나. 가게를 비우게 하고 그 사이에 무슨 짓을 꾸미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티켓을 구겨서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게로 내려가지 않고 집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고 고맙다. 덕분에 잘 다녀오마. 지금 공항 간다. 하고 거짓말을 한 뒤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 도어락이 띠리릭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진짜 가셨어? 확인해봐. 신발 없네. 가셨나봐. 아휴, 엄마도 참 단순해. 여행 보내준다니까 좋다고 바로 가셨네. 잘 됐어. 2박 3일이면 충분해.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실측하고 철거 견적 뽑으라고 해. 그리고 자기야, 어머님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알지?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인감? 그거 안방 서랍에 두시던데. 근데 진짜 도장만 찍어도 돼? 엄마한테 허락 안 받았잖아. 아, 답답해. 어차피 공사 시작하면 어머님도 어쩔 수 없어.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에 수익 나면 다 좋아하실 거라니까. 그리고 이 건물 담보로 대출 좀 더 당겨야 해. 리모델링 제대로 하려면 시드머니가 부족하단 말이야. 어머님 명의로 된 거니까 인감이랑 신분증만 있으면 대리인 자격으로 대출 가능해. 내가 은행 직원이랑 다 얘기해놨어.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카페를 차리는 것도 모자라 내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겠다고? 이건 단순히 가게를 뺏는 게 아니라 내 전 재산을 저당 잡히겠다는 소리였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빚보증으로 날려먹었던 그 지옥 같은 상황을 며느리가 똑같이 재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경영인이 투자니 하는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해서 말이죠. 근데 엄마가 나중에 알면 난리 날 텐데. 걱정 마. 어차피 어머님은 법 같은 거 잘 모르셔. 서류에 영어 좀 섞여 있고 복잡하면 읽어보지도 않고 머리 아프다며 치우시는 분이야. 그냥 내가 이건 리모델링 동의서예요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걸? 무식한 게 이럴 땐 도움이 된다니까.
무식한 게 도움이 된다. 며느리의 그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글 좀 짧다고, 영어 좀 모른다고 무시당했던 서름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어떻게 지켜온 건물인지 뻔히 아는 내 아들이 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입을 틀어막고 떨고 있는데 며느리의 발소리가 점점 안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서랍장 좀 뒤져봐. 빨리 도장 찾아서 은행 가야지. 덜컥 하고 방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안에서 잠가둔 덕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왜 잠겼지? 어머님 열쇠 가지고 가셨나? 아니야, 엄마 스페어 키는 거실 화분 밑에 둬. 잠깐만. 아들이 화분 밑에서 열쇠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마주치면 뭐라고 할까요? 또 무슨 거짓말을 늘어놓을까요? 아니, 이제는 거짓말도 안 하겠죠. 힘으로 밀어붙여 도장을 뺏으려 들지도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장을 뺏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열쇠가 구멍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철컥하며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엄마. 문을 열고 들어오려던 아들이 저를 보고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던 며느리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얗게 질린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쥐고 있던 가위를 내려놓고 대신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명패를 집어들었습니다. 15년 전 이 건물을 올리고 제가 제 자신에게 선물했던 사장 박명숙이라고 적힌 그 명패를요.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참아줄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내 집, 내 돈, 내 인생을 도둑질하러 온 저 뻔뻔한 것들에게 무식한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들을 제압했냐고요?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를 잡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은 싸울 때 목소리가 아니라 계산기를 듭니다. 저들이 가장 무서워할 방법으로 아주 철저하고 냉혹하게 밟아주기로 결심했죠. 방문이 열리고 아들과 눈이 마주친 그 짧은 순간 제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그 뒤에 서 있던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가더군요. 제주도에 가 있어야 할 시어머니가 그것도 서슬퍼런 눈을 하고 명패를 쥔 채 노려보고 있으니 오죽 놀랐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뱉어낼 구차한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방문 너머로 저들의 시커먼 속내를 다 들었으니까요. 인감도장을 훔쳐 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가게를 밀어버리겠다는 그 계획. 그건 단순히 돈 욕심이 아니라 지난 15년 제 피땀 어린 인생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아들이요. 엄마, 그게 아니라 하며 다가오려 하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들고 있던 묵직한 나무 명패를 그들의 발치에 쾅 하고 내던졌습니다. 바닥이 울리는 굉음과 함께 두 사람의 어깨가 움찔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그땐 이 명패가 내 머리로 날아갈 거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짖는 것보다 이렇게 낮게 깔린 목소리가 더 무섭다는 걸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특유의 그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려 애쓰더군요. 어머님, 오해세요. 저희는 그냥 청소하려고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려 했지만
저는 며느리의 말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오해? 인감 찾아서 대출받는 게 청소냐? 무식한 시어머니라 법 같은 거 모를 줄 알았지? 그래, 나는 법 모른다. 그래서 나 대신 법을 잘 아는 분들을 불렀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딩동딩동. 제가 방에 숨어 있으면서 미리 불러둔 경찰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더군요. 현관문을 열어주자 건장한 경찰관 두 분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주거침입 및 절도 미수 신고하신 분 계십니까? 제복 입은 경찰을 보자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아들은 아니 경찰이라니요. 엄마 가족끼리 왜 이래? 하며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내 등 뒤에 칼을 꽂으려는 게 무슨 가족입니까? 저는 경찰관님께 방금 전 상황을 아주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제가 여행 간 척 집을 비운 사이 이들이 열쇠를 찾아 무단으로 들어와 제 인감을 훔치려 했다는 사실을요. 며느리는 경찰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이 집 며느리랑 아들이에요. 같이 사는 사이라고요. 하며 악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경찰관님께 보여드렸거든요. 바로 며칠 전 며느리가 제 가게를 카페로 바꾸겠다며 들이밀었던 전입신고서였습니다. 그때 제가 도장을 안 찍어줬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집에는 저 혼자 살고 있는 거였죠. 며느리가 제게 들이밀었던 그 법이 결국은 자신의 발목을 잡은 꼴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동거인이 아니시네요. 집주인께서 퇴거 요청하셨으니 지금 당장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며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우는 꼴을 보니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무식한 노인네라 비웃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저렇게 비굴하게 매달리는지. 저는 주저앉은 며느리 앞으로 다가가 며느리가 그토록 좋아하던 영어를 한마디 섞어주었습니다. 너는 리스크 관리 좋아하지? 내 인생 최대 리스크가 바로 너다. 내 건물, 내 돈, 내 가게에서 10원 한 장도 못 가져간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제 호통에 며느리는 딸꾹질까지 하며 울어댔고 경찰관들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워 현관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진짜 너무해. 하며 울상을 지었지만 저는 아들이 들고 있던 짐가방마저 뺏어서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너도 똑같아.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어미 등쳐먹으려는 놈은 내 자식 아니다. 가서 그 똑똑한 마누라랑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쾅! 저는 현관문을 닫고 안에서 걸쇠까지 걸어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엄마, 하며 두드리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그들을 엘리베이터에 태워보내는 소리가 들리고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5년 전 남편을 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도 이렇게 허전하진 않았는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내쫓은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무식하다, 촌스럽다는 말에 눌려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제 것을 지켜냈다는
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며느리의 슬리퍼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이라며 며느리가 사다 놓은 그 슬리퍼를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끼던 촌스러운 꽃무늬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발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 이게 나지. 촌스러우면 어때?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사장이지.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안주는 며느리가 짜다고 타박했던 제가 담근 짭짤한 젓갈 한 접시. 옥상으로 올라가니 시원한 바람이 땀에 젖은 제 등을 식혀주었습니다. 저 멀리 아들 내외가 경찰차 뒤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동동거리는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소주 한 잔을 털어넣는데 술맛이 그렇게 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진짜 통쾌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짐을 챙기러 다시 왔을 때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뒀거든요. 그 난리통에 아들 내외를 쫓아내고 맞이한 다음 날 아침은 거짓말처럼 평온했습니다. 며느리가 촌스럽다며 갖다 버리려던 자개장 문을 활짝 열고 제가 좋아하는 두툼한 사기 그릇에 갓 지은 쌀밥과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를 담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을 땐 밥알이 모래알 같더니 혼자 먹으니 꿀맛이 따로 없더군요. 오전 10시쯤 되었을까요? 1층 가게 셔터를 올리고 있는데 택시 한 대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푹 눌러쓴 모자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자, 제 며느리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은 초췌한 몰골로 차에서 내리더군요. 쫓겨날 때 못 챙긴 옷가지랑 화장품을 가지러 온 거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쭈뼛거리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준비해 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받아라. 내 짐은 저기 박스에 담아뒀으니 가져가고 이건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며느리는 제가 돈이라도 주는 줄 알았는지 눈을 반짝이며 종이를 받아들더군요. 하지만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가 뭐였냐고요? 바로 며느리가 그토록 좋아하던 엑셀로 뽑은 청구서였습니다. 숙박비 및 식대 청구서. 항목 1 4층 주인 세대 숙박비 일할 계산 150만 원. 항목 2 조식 및 석식 제공 친환경 유기농 재료 및 인건비 포함 80만 원. 항목 3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업무 방해 위자료 300만 원. 합계 530만 원. 비고 오늘 내로 입금 안 될 시 내가 내 가게에서 훔쳐가려 했던 사업 계획서 사본을 동네방네 다 뿌릴 예정임. 종이를 쥐고 부들부들 떠는 며느리에게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그랬잖아. 모든 건 데이터로 해야 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원가 계산 철저하게 해서 청구하는 거다. 너 코스트 개념 확실하다며? 공짜 밥 먹었으면 밥값은 내야지. 10원 한 장도 안 틀리고 정확하니까 토달지 말고 입금해라. 며느리는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하며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너무해? 멀쩡한 시어머니 고려장 시키려던 너보다 더할까? 그리고 앞으로 내 아들, 아니 내 남편한테 전해라.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 말고 뼈 빠지게 일해서 갚으라고. 이제 내 지갑은 닫혔다. ATM 기계 고장났다고 전해. 며느리는 짐박스를 챙겨 도망치듯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들 내외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좁은 월세방을 구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카페는커녕 당장 생활비 벌려고 마트 계산원으로 취직했고
아들도 밤에 대리운전을 뛴다고 하더군요. 맨날 싸우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온다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냐고요? 아니요. 자기들 힘으로 인생 살아보는 법을 배우는 중일 테니 그게 진짜 자식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눈 딱 감고 있습니다. 불청객들이 사라진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1층 가게를 브런치 카페로 바꾸는 대신 더 억척스럽게 제 방식대로 꾸려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했던 그 간판 더 크게 새로 달았습니다. 30년 전통 명숙이네 반찬이라고요. 손님들은 귀신같이 알더군요. 역시 사장님 손맛이 최고야. 저번에 그 며느리 안 보여서 속이 다 시원하네 하며 단골들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로스라고 비웃던 덤 문화도 부활시켰습니다. 콩나물 한 줌 더 얹어주고 아이 손님 오면 요구르트 하나 쥐어주는 그 정이 결국은 매출을 2배로 뛰게 만들더군요. 며느리가 말한 경영학보다 제가 몸으로 배운 시장통 인심이 맞았다는 걸 증명해낸 셈이죠. 그리고 저 요즘 공부합니다. 네, 58 늦은 나이에 학생이 되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영어 교실과 컴퓨터 반에 등록했거든요. 며느리한테 무식하다는 소리 들은 게 한이 맺혀서 시작했는데 배우다 보니 이게 참 재미집니다. 어제는 영어 수업 시간에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젊은 선생님 앞에서 더듬더듬 말했죠. My name is 파크 명숙. I am a CEO of my life. 제 이름은 박명숙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CEO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남사스럽게 무슨 영어야 하며 쭈뼛거렸을 텐데 이제는 아닙니다. 가게 마감하고 돋보기 안경 쓰고 앉아서 애펄, 버네너 쓰고 있으면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이제 며느리가 꼬부랑 글씨로 사기치려 해도 어림없습니다. 제가 눈 부릅뜨고 다 읽을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엔 4층 제 방도 싹 바꿨습니다.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던 그 모던한 스타일로요? 천만에요. 제가 좋아하는 화려한 꽃무늬 벽지도 바르고 편안한 안마의자도 한 대 들여놨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쫓겨날 뻔했던 제 자개장을 떡하니 모셔뒀고요. 아침에 일어나 자개장에 비친 햇살을 보며 커피 한 잔 믹스 커피입니다. 물론 마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보니 그렇습디다. 자식한테 헌신한다고 내 인생까지 갈아 넣을 필요 없더군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바로 서고 내가 당당해야 남들도 나를 대접해 줍디다. 혹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많아서 배운 게 없어서 하며 자식 눈치 보거나 주눅 들어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내 재산, 내 권리 꽉 쥐고 절대 놓지 마세요. 그리고 남은 인생 오직 나를 위해 쓰세요. 저 박명숙이 60 다 되어가는 나이에 영어 배우고 혼자 여행 다니며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내가 나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 저녁엔 저를 위해 아주 비싼 소고기 한 점 구워 먹을 생각입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아주 야무지게 쌈 싸서 입 크게 벌리고 먹을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저녁 한 끼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박명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